작가님, 사실 이 전쟁하고 금은 상관관계가 정말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죠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이 꼭 필요한 이유죠. 전쟁 리스크, 그러니까 금과 전쟁과의 관계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. 맞아요. 보통 전쟁이 발발할 때 금 가격이 크게 치는 경향이 있어요.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크게 치솟았는데, 근데 제가 저도 궁금했어가지고 전쟁들을 다 나열해놓고 금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를 연구해보면 사실 금 가격이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쳐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별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. 왜냐면 예컨대 옛날에 한국전쟁, 그러니까 6.25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금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는 것의 가장 큰 기전은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은 많이 올랐을지 몰라요.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. 하지만 그게 뭐 달러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의 화폐가 뭐 우리나라의 전쟁 때문에 많이 늘어나진 않겠죠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이라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같은 가치를 가져요. 심지어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보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베트남 전쟁 때 얘네들은 뭐 통신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랬겠죠. 야, 얘네들 금 가격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가서 싸게 그냥 털어오자 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제 헬기 타서 베트남에 갔는데 거기서도 미국이랑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. 그냥 정보도 잘 안 통할 텐데.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사실 정보가 잘 안 통한다고 하더라도 금의 가치는 비슷하게 유지를 되는 거다 보니까 국지전일 때,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어떤 특정 나라나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한 전쟁일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영향만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의미가 없다. 하지만 세계대전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것도 여기서부터는 좀 저의 생각이긴 한데 실제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때 금 가격을 보면 그 금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. 왜냐면 그 당시는 근본이제라 그래서 정부가 금 가격은 이거다라고 딱 찍어주거든요. 그러니까 정부가 금 가격을 정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네가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금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렇게 적을 수가 없었겠죠. 그래서 그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금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제가 분석한 걸로 하면은 그때 금의 가치는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규모가 세계대전까지 번지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요인이고 국지전일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은 정말 미친듯이 치솟게 되긴 한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. 우리나라 분단 국가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70몇 년째 전쟁이 안 일어나고는 있지만 지금 전시 상황이란 말이에요. 언제 요즘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뭐 하루 걸러 우리 뭐 날씨 뉴스에서 날씨 매일매일 보듯이 오늘도 미사일 쐈어요. 박격포 쐈어요. 심지어는 이번에 우리나라 땅 보통은 지네 나라 바다에다만 미사일 쏘는데 아니 이놈들이 이번에는 우리나라 바다에다가 미사일을 또 던져갖고 쐈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계속 쏘니까 전쟁이 물론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금값이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있는 거 다 팔고 뭐 이게 하고 금 사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난 처음에 웃고 넘겼는데 제가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진짜 이런 세계적인 그런 전쟁 같은 위기가 왔을 때는 금이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덧붙이자면 진짜 전쟁까지는 좀 너무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경제 위기만 되더라도 금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데 예컨대 우리나라 뭐 외국환 거래법을 보면 거기 6조인가 거기를 보면은 뭐 전시뿐만 아니라 특정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달러와 금의 인출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그거를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. 근데 우리가 만약에 ETF나 아니면 뭐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뭐 달러나 금을 투자해 놓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 국가가 이제 의무를 부과해서 자동으로 매각시키도록 하는 그런 뭐 의무를 부과해서 가져가겠죠. 근데 이게
뭐 사실 IMF 때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었고, 네네 맞아요. 금모으기 운동. 네, 금모으기 운동뿐만 아니라 뭐 네. 달러 인출을 막았었거든요. 네, 그런 것도 있었고,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1933년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몰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. 뭐 전 국민들의 이제 금을 다 몰수했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미국에서 그 금 몰수법 했을 때도 실물은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.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실물을 갖고 있는지 알 방법도 없고, 네. 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거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. 네. 뭐 공무원들 다 시켜가지고 전 국민들 다 조사시키는 건 말도 안 되니까. 땅도 엄청 넓으니까요.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위기,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네.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사실 매각을 하도록 이게 정부가 얼마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. 유도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뺏기는 경우도 되게 많고. 네. 그래서 특정 뭐 진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분 정도는 그런 위기를 대비해서라도 또 실물의 금이 또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, 네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비상시에는 금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거. 네, 맞습니다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또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. 그 작가님 보면 지금 왜 금과 은에 투자해야 하는지, 그리고 또 주식시장과 금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주식하고 금하고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있더라고요. 네.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. 이게 어떤 현상인지, 네.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. 이게 통계적으로 사실 분석을 하면 네네. 이게 막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는 일별로 분석을 하든가 월별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렇게 따지면 금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그 어떤 자산과도 다 상관성이 낮아요. 되게 네. 독립적인 자산이라서. 네. 그래서 이런 자산의 엄청 특별한 점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꼭 보유하라고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가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, 되게 길게 늘려놓고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보면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의 호황에는 금이 불황이고, 네. 금이 호황일 땐 주식이 불황이에요. 그렇더라고요, 보니까. 예.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런지 생각을 하면 궁금해요. 네. 예. 그냥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뭐 주식 저도 투자를 했었으니까 네. 주식 투자도 가치주와 성장주가 사이클처럼 가치주가 잘 나갈 땐 성장주가 못 나가고, 그 다음 성장주가 잘 나갈 땐 가치주가 못 나가고, 네. 이런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치주가 너무 많이 저평가되면 지금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가 너무 싼데?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면서 가치주의 가격이 올라가고, 네. 그러다가 이게 뭐 관성의 법칙으로 또 올라가는,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, 네. 뭐 아니면은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네.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그런 재정 적자 같은 것들이 그 큰 사이클을 그리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레이 달리오는 부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네.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. 네네네. 네, 이거는 그래서 보통 한 40년에서 50년 주기로 이렇게 부채 사이클이 이제 꺾이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, 네. 그러면은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고, 돈이 많아진다는 건 사람들이 막 기업도 더 잘 되고, 많이. 그러니까 돈 빌리기도 쉽고, 사업도 잘 되고, 소비도 많이 하고 이러면 사실 주식 투자하지 금을 살 이유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임계점에서 이제 이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면 이때는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, 네. 첫 번째 긴축을 하는 방법, 네. 뭐 지금처럼 금리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긴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, 네. 두 번째는 화폐 개혁을 하는 방법. 화폐 개혁. 네. 예, 뭐 북한이나 이런 네. 것처럼 화폐 개혁을 할 수도 있고, 그런 세 거 번째는 가능하죠. 이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, 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제가 1억을 받았어요. 네. 대출 1억이면은 지금 예를 들면 대출 1억이면 뭐 논을 하나 사고 거기에 딸기를 심을 정도의 이거를 살 수 있다고 네네. 치죠. 네네.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해서 네. 나중에는 땅값도 올라가고 딸기값도 올라가니까. 그죠. 딸기 하나만 팔아도 네. 1억이 돼버리면 그렇죠. 이 1억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잖아요. 사라지는 거죠. 네,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한 100조다 하면은 네.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네. 100조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서 이렇게 부채를 태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네네네. 네. 근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방법을 써요. 네. 왜냐면 어쨌든 부채는 줄여야만 하는 임계점이 오는데, 네. 긴축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대통령을 자르겠죠.
그렇겠죠. 화폐 개혁을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그냥 거의 쿠데타 수준이고 나라를 뒤집어 엎자는 거죠. 뒤집어 엎는 다 거고. 죽자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요걸로 가게 돼서 요걸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되면 금리는 적게 주는데 인플레이션은 높게 가져가야 하거든요. 그렇겠죠. 그럼 이건 금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제 금이 뜨고 그다음에 이럴 게 아닌 이제 좀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 막 그런 시기에는 주식이 뜨고 해서 그런 거시적인 부채 사이클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얽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